저는 김선영입니다. 올해 66살이죠. 간호사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짐이 왜 이렇게 쌓여 있어요? 며느리 지연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히 대답했죠. 이 집 팔았어. 내일 이사 간다. 순간 집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입을 벌린 채 멈춰 섰고요. 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농담이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농담 같아 보여?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 순간까지 오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헌신과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떻게 저를 여기까지 몰고 왔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살아온 습관이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먼저 민수 도시락부터 챙겼습니다. 현미밥에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담았어요. 지연은 아침을 안 먹는다고 했지만 혹시나 해서 샐러드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7살 손녀 서연이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어요. 어머, 우리 공주 벌써 일어났네. 할머니가 우유 따뜻하게 데워줄까? 네, 좋아요. 서연이는 제 품에 안겨 단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행복이었어요.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준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말이에요. 아침 8시, 민수가 서둘러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도시락 고마워요. 오늘 야근할 수도 있어요. 알겠다. 몸 조심해라.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 구두를 정리해 줬어요. 지연은 10시쯤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 잔만 부탁드려요. 오늘 촬영이 있거든요. 알겠어. 저는 지연이 좋아하는 원두로 드립 커피를 내려줬죠. 향이 온 집안을 감쌌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청소 시간이에요. 거실, 방, 화장실까지 꼼꼼히 치웠습니다. 지연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편이라 배수구 청소가 특히 힘들었어요. 오후에는 근처 종합병원으로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은퇴했지만 간호조무사로 주 3회 일하고 있었죠. 병원 일이 몸에 밴 탓인지 집에서 쉬는 것보다 환자들을 돌보는 게 더 편했어요. 선영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병원 동료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집에 손녀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봐야죠.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혼자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서 와요.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저는 서둘러 저녁 준비에 들어갔어요.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나물 반찬들을 상에 올렸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죠. 할머니, 고마워요. 서연이가 제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날아갔습니다. 이런 작은 행복들이 제 삶을 지탱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7시에 해주세요. 촬영 스케줄 때문에 시간을 맞춰야 해요. 지연이 말했죠. 알겠어. 그런데 민수는 야근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자 지연이 손을 저었어요. 민수 오빠는 따로 먹을 거예요. 저만 7시에 맞춰주시면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일정에 맞춰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요구가 왔어요. 어머니, 제 옷은 따로 세탁 부탁드릴게요. 원단이 섬세해서 조심히 다뤄야 하거든요. 그래, 알겠다. 저는 지연의 옷만 따로 분류해서 손세탁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청소할 때도 지연 방은 특별히 신경 쓰라고 했고, 요리할 때도 지연 취향에 맞춰달라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이 집의 가족인가 아니면 파출부인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제 아들 집인데 왜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걸까요? 어머니, 내일 친구들이 놀러 와요. 거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는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집이 활기찰 것 같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머니는 그날 외출하시면 안 될까요? 친구들이랑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뜻이었죠. 아, 그래. 알겠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음 날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집 생각이 났거든요.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니 거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과자 봉지, 음료수 캔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정리 좀 부탁드려요. 너무 피곤해서요. 지연이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저는 묵묵히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 역할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웃음이 줄어들고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 몇 주 더 지나자 몸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에 칼이 꽂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살림을 했죠. 가족들이 불편해할까봐 내색하지 않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수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물건을 들 때마다 허리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병원에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탈출된 상태였어요.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의사가 말했죠.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허리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심한가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의사가 꼭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언제 하시는데요? 지연이 물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야. 순간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화요일이요? 그날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제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팅이 중요하다는 뜻인가. 괜찮다. 혼자 갈 수 있어.
저는 애써 밝게 말했어요. 수술 당일 아침 저는 혼자 짐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바빴어요. 민수는 출장, 지연은 미팅이 있다고 했죠. 병원 로비에 앉아 수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보니 다른 환자들은 모두 가족들이 함께 와 있었어요. 옆자리 할머니는 딸과 사위가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여기 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저는 왜 혼자 앉아 있는 걸까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저는 혼자였어요. 간병사 아주머니가 물을 떠다 주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언제 오시나요? 바빠서 못 올 것 같아요. 저는 쓸쓸하게 답했어요. 저녁 무렵 민수가 잠깐 들렀습니다. 엄마, 수술은 잘 되셨죠? 근데 저녁은 어떡하실 거예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수술을 받았는데 저녁 걱정을 하고 있다니.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게. 저는 힘없이 답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가족에게 엄마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일 뿐이었구나. 퇴원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민수와 지연의 대화를 들었어요. 솔직히 어머니 계셔서 불편해. 친구도 못 부르고.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맞아. 우리만의 시간이 없지. 신혼이었으면 벌써 분가했을 텐데. 민수가 답했어요. 그러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따로 살던데. 우리도 어머니께 말씀드려 볼까요? 엄마가 혼자 있기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대화해 보자. 저는 벽에 기대서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동안 제가 가족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불편함이었다니. 제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짐이었구나.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너무 간섭했나? 아니면 너무 많이 해줬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을 사랑했을 뿐인데요.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도시락을 싸주며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야, 너희 따로 살고 싶으면 말해.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니다.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저는 웃으며 넘어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 수는 없겠다고요. 그날 밤에도 또 들렸어요. 지연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죠. 언니,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정말 힘들어. 내가 뭔 며느리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그래, 이제 끝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며칠 후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제주도 가족여행 가려고 해요. 아, 그래. 좋겠다. 저는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간다니. 엄마도 준비하세요. 언제 가고 싶으셨잖아요. 나도 같이? 제가 물었죠. 그때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희끼리 가족 여행이라니. 아, 그렇구나. 저는 겨우 말을 꺼냈어요. 서연이도 할머니 없이 엄마 아빠랑만 여행 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덧붙였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았어요. 서연이는 항상 할머니랑 함께 하고 싶어 했거든요. 얼마나 갈 건데?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어머니는 그동안 푹 쉬세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가족여행에서 제외된다는 것, 이보다 더 명확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가족여행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제가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니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일주일 후 그들이 떠났습니다. 현관에서 인사할 때 서연이가 말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괜찮다. 할머니는 집 지키고 있을게.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눈치 보며 살아야 하지? 그때부터 저는 진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에서 저는 차분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 집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연이 좋아하는 요거트, 서연이 간식, 민수가 즐기는 맥주만 가득했죠. 내가 언제부터 내 취향을 포기한 걸까? 거실을 봤습니다. 소파는 지연이 고른 것, 텔레비전도 민수가 선택한 것이었어요. 제 취향은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방 배치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 작은 방에 살고 있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안 드는 방이었죠. 안방은 민수 부부가, 큰 방은 서연이가 쓰고 있었어요. 저는 왜 가장 작은 방에서 지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간병비랑 병원 아르바이트비를 모아서 산 집인데 말이에요. 문득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살 때도 저 혼자 결정했어요. 아들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큰 집을 골랐죠. 엄마 감사해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때 민수가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편할 공간은 어디에도 없었죠.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의 제 모습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녔더군요. 김선영,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거울 속 제게 물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요. 간호사로 일하며 많은 할머니들을 만났어요.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눈치 보며 사는 분들을 수없이 봤죠. 선영 씨, 나는 자식들한테 짐이 된 것 같아. 차라리 혼자 살고 싶어. 한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제 알겠더라고요. 집안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제가 매일 청소했던 곳들, 요리했던 부엌, 빨래했던 세탁실들을요. 이 모든 게 의무였구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저도 제 인생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66살이면 늦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부엌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 집을 팔아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살고 싶은 곳으로 가야죠. 마음을 정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들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다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지연이 물었죠. 응, 잘 지냈어. 저는 차분히 답했어요. 제주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는 더 오래 있고 싶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좋았구나. 저는 웃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을 굳히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모두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이 집 팔았다. 너희도 독립해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한 거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가 당황하며 물었죠. 잘못한 게 아니라 이제 독립할 때가 됐다는 거야. 지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서연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어요. 아이들을 핑계로 저를 묶으려 하다니. 아이들 핑계 대지 마라. 진짜 혼란을 만든 건 너희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엄마, 너무 매정해요.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 순간 쌓였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가족? 내가 허리 수술할 때 너희가 어디 있었어? 가족 여행 갈 때 왜 나만 빼고 갔어? 민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지연은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건 어머니 쉬시라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들었어. 내가 불편하다고, 따로 살고 싶다고 한 말 다 들었다고. 지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리고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도시락 싸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만 시키지 말고 진짜 가족처럼 대했을 거야. 엄마,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나는 너희 가정부가 아니야. 그동안 참고 살았지만 이제 그만이다. 서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왜 이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제 가슴이 아팠지만 흔들리면 안 됐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잘못한 게 아니야. 어른들이 해결할 문제란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잖아요. 아니야.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집이다. 너희는 그냥 얹혀 살았을 뿐이야. 그 말에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한 달 안에 나가라. 그때까지는 함께 살겠지만 이제 내 결정은 바뀌지 않는다.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 가족은 근처에 전세집을 구해 이사를 갔어요. 마지막 날까지 저를 설득하려 했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나는 나대로 잘 살 거다. 저는 웃으며 답했죠. 고등학교 동창 미정이 큰 도움이 됐어요. 선영아, 용기 있는 결정이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미정의 소개로 강릉 근처 작은 주택을 구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그만 집이었어요. 이사 당일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갈 건 많지 않았어요.
그동안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거든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작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거든요.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짐을 풀었어요. 첫째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근처 상점들 위치 파악하고 병원도 알아봤죠. 동네 사람들이 참 친절했어요. 새로 오셨구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여유가 생겼어요. 언제 이런 평화를 느껴봤나 싶었죠. 근처 전통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들을 골라 담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제 취향대로 요리를 해봤죠. 아, 이런 맛이었지.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 먹으며 감탄했어요. 저녁에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김선영,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봐. 바다를 보며 혼자 다짐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다. 보다시피 저는 차를 대접하며 말했어요. 엄마, 돌아와 주세요. 우리 모두 엄마가 그리워요. 민수가 간절히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민수야, 나는 이제 김선영으로 산다. 누군가의 엄마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김선영으로 말이야. 엄마, 민수가 울먹였어요. 너희가 잘 사는 게 진짜 효도다. 나한테 의존하지 말고 너희 가족만의 행복을 찾아라. 민수는 한참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서운해 보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았다고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도 의미 있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삶도 소중하잖아요. 이제 저는 김선영입니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바다가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선영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해. 희생만 강요하는 가족은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원칙은 나를 지키는 힘이에요. 이제 저는 그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서연이가 가끔 전화를 걸어와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서연이 보고 싶어. 그런데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단다. 할머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짜 자유였습니다. 오늘도 황금들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잊지 못할 순간, 마음에 남은 말,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